어린 왕자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길들일 수 있어? 참을성이 필요해. 먼저 조금 떨어져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내가 널 바라볼 수 있게 해줘. 날마다 조금씩 더 가까이 오는데. 그날 이후 어린 왕자는 매일 같은 시간에 여우를 찾아갔다. 여우는 말했다. 같은 시간에 오는 게 좋아.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설레겠지. 하지만 아무 때나 온다면 내 마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잖아. 그래서 의식이 필요한 거야. 사람들은 그걸 잊고 살아. 그렇게 어린 왕자는 여우를 길들였다. 그리고 이별의 시간이 다가왔다. 여우는 말했다. 아, 눈물이 날 것만 같아. 네 탓이야. 넌 스스로 길들여 달라고 했잖아. 그건 그래. 하지만 내 덕분에 밀밭이 황금빛으로 변했어. 내 머리칼은 색깔을 담았고 이제 밀밭을 보면 내가 떠오를 거야. 어린 왕자는 장미꽃들이 가득한 정원으로 돌아갔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너희들은 내 꽃과 조금도 닮지 않았어. 누구도 너희를 길들이지 않았고 너희도 아무도 길들인 적이 없어. 내 장미는 세상에서 오직 하나뿐이야. 내가 그 꽃을 위해 시간을 썼기 때문이야. 그리고 다시 여우에게 돌아와 인사했다. 잘 있어. 여우는 말했다. 잘 가. 대신 내 비밀을 알려줄게. 그건 아주 간단해. 마음으로 보아야 잘 보인다는 거야.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어린 왕자는 그 말을 되뇌었다.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너는 내 장미에 대해 책임이 있어. 그건 내가 길들였기 때문이야. 어린 왕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는 내 장미를 사랑해. 그리고 책임이 있어. 그의 눈 속에는 이제 사막의 고요보다 깊은 빛이 머물렀다. 그는 사랑이 무엇인지 진심으로 알게 되었다. 모두에게 교훈과 감동을 준 무대였습니다. 세 번째 팀은 보온공주와 새 난장이 팀입니다. 2학년 이건희, 김사연, 박도원, 주현특 학생이 고전 춘향전을 낭독합니다. 춘향전은 이몽룡과 춘향이 사랑에 빠져 백년가약을 맺지만 새로 부임한 변학도의 수청 요구를 거절해 옥에 갇힌 춘향을 이몽룡이 암행어사가 되어 구하는 이야기이죠. 보온공주와 새 난장이 팀은 어떻게 작품을 낭독할지 기대가 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전라도 남원에 새 사또가 부임하게 되는디 성은 변이요 이름은 건이라. 자, 남원에 미인이 하나 있다던데 이름이 춘향이라지? 어이, 그 아가씨를 당장 불러오너라. 네가 춘향이냐? 예, 그렇소. 소문대로 참 곱게 생겼구나. 내 수청을 들라. 사또님, 저에게는 이미 지아비가 있사옵니다. 뭐라? 이것이 감히 사또의 명을 거역해? 저자를 당장 옥에 가두거라. 그리하여 죄 없는 춘향은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되는디. 한편 과거에 급제한 목룡은 암행어사가 되어 남원의 실태를 살피게 오려졌는데 하필이면 그날이 변사또의 생일잔치날이었다. 오늘은 내 생일이니 기분이 아주 좋도다. 거기 손님, 시 한 수 읊어보시게나. 술은 만 백성의 피요, 안주는 만 백성의 기름이라. 잔치자리에 있던 몇몇은 시의 뜻을 눈치채고 조용히 빠져나갔으나 변사또는 여전히 기분만 좋았다. 하하하하. 시도 좋고 술도 좋고 술과 안주를 더 가져오너라.
오늘은 마시자꾸나. 그때 잔치장 가운데에서 외치는 목소리. 암행어사 출두! 모두 숨을 죽이고 바라보는 가운데 전사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리고. 어이 무엇이여? 야야야, 저 바람 좀 타봐라. 물 들어온다. 목 가져와라. 물 마르다. 변상도 이 죄를 네가 알렸다. 이제 너의 간직을 사직하고 억울한 백성들을 풀어주거라. 아이고 망했네. 망했어. 그리하여 몽룡은 옥에 갇힌 춘향을 찾아가는디. 네가 춘향이냐? 사또의 수청을 거절했다 들었다. 그럼 내 수청을 들라. 어찌 오는 관리마다 이에도 똑같이 말씀하죠. 저에게는 혼인의 약속한 지아비가 있습니다. 춘향, 고개를 들어 내 얼굴을 보라. 부인님? 그리하여 춘향과 몽룡은 다시 재회하여 행복하게 잘 살았다 하더라. 등장인물들의 감정을 상세하게 표현하고 또 재미까지 준 좋은 낭독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선생님들께서 준비하신 특별 낭독이 있는데요. 김하연 선생님, 번계은 선생님, 손대식 선생님, 이태진 선생님께서 특별 낭독을 하시겠습니다. 여보, 나 오늘 해고. 아, 여보, 나 오늘 해고당했어. 여보 아닌데. 그래, 한번 호탕하게 해보자. 사랑하는 여보, 나 오늘 잘렸어. 멋지지? 하하하하하. 여보, 우리가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구나. 그동안 고생 많았어. 당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아니, 뭐라고? 내가 제일 고생 많았다고? 정말 고마워 여보. 사실 말이 나와서 말인데 여보, 사실 내가 오늘 회사에서 소용없을 겁니다. 깜짝아. 아니, 도대체 언제부터 거기? 죄송하군요.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닙니다만. 괜찮습니다. 그런데 방금 소용없다고? 네, 소용없습니다. 불쌍하게 말하든 호탕하게 말하든 부드럽게 말하든 소용없습니다. 해고라는 단어가 입에서 나오는 순간 부인께서는 엄청난 쇼크를 받으실 겁니다. 부인이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휘청거리거나 털썩 주저앉거나 뒤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부인이 건강하신가요? 아닙니다. 혈압이 높고 심장이 약하고 골다공증이. 안됩니다. 아내가 알면. 그렇다고 말을 안 할 수는 없겠죠. 해고는 해고니까요. 이왕이면 부인의 컨디션이 최상일 때 119가 바로 올 수 있는, 뒤로 넘어가도 뼈가 부러지지 않을 만한 장소에서 하시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죠? 사실 저도 해고자입니다. 동업자, 아니 동반자셨군요.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고참이시네요. 혹시 선생님 부인께서도 쓰러지셨나요? 천만에요. 멀쩡합니다.
멀쩡함을 넘어 건강하죠. 김치찌개에다 밥을 2그릇이나 비운 다음 남은 찌개를 밥통에 넣고 비벼 먹으니까요. 대단하시군요. 대체 비결이. 간단합니다. 해보됐던 얘기를 안 했으니까요. 그럼? 계속 다니는 줄 압니다. 아니, 그게 1년 넘게 가능한가요? 보통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영특기 득독도 비범이란 말을 달고 다녔으니까요. 어쨌든 저 정도의 두뇌라면 충분히 속이는 게 가능합니다. 분명한 원칙, 규칙, 법칙만 확립한다면 말이죠. 이 시계도 그런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퇴근 시간 6시, 전철 타고 내리면 6시 30분쯤까지 걸어오면 딱 7시. 그렇지만 시간을 너무 딱 맞춰오면 이상하니까 적당히 7시 3분 정도. 마침 지금이 그 7시 3분이군요. 더 늦으면 어색합니다. 그럼 이만. 잠시만요. 저에게도 그 원칙, 규칙, 법칙을 가르쳐주면 안 될까요? 불가능합니다. 딱 보니 보통 사람이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일반인이 범접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스승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늦으면 의심받습니다. 제발요, 제발. 이렇게 빕니다. 우리 아내는 저같이 벌금은 없는 사람이랑 결혼을 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1분 1초라도 더 웃게 해주고 싶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군요. 어중간한 시간입니다. 지금 들어가면 뭔가 부조리합니다. 이럴 때는 회식을 한 것처럼 아예 늦게 들어가는 게 좋은 방법이죠. 여보, 나야 별일 없지? 부장님이 딱 한 잔만 하시라고 하시네. 일찍 갈 테니까 밥은 먼저 먹어. 남은 소주를 꺼내 한 모금 마시면 회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입에서 술 냄새가 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훈련을 시작해볼까요? 정말이십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3단계로 요약 학습을 하죠.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예! 자, 가장 중요한 1단계는 변화입니다. 변화? 띵! 자, 많은 해고자들이 그 사실을 숨기려고 하지만 대부분 들킵니다. 왜일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떠한 행동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한숨을 쉰다든가 밤이 깊도록 식탁에서 소주를 마신다든가 아들한테 사리떼 말고 국립대로 가는 건 어떠냐 하고 한다든가 자다가 자기도 모르게 흐느낀다든가 이러한 변화들이 해고를 들키는 가장 큰 이유죠. 그렇군요. 변화되지 않는 것, 일상적인 평범함을 유지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것 가지고는 감이 안 옵니다. 실전 훈련을 해보죠. 자, 이 놀이터가 집이고 제가 부인이라고 설정을 해봅시다. 자, 눈을 감으세요. 상상을 해봅시다.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평범하고 반복적인 회사의 하루. 차가 막히고 당신은 심신이 지쳐 있습니다. 터덜 걸어옵니다. 그 상황에서 초인종을 누릅니다. 띵동. 당신 왔어? 별일 없었지? 뭐 똑같지 뭐. 나이스, 그겁니다. 정말 되네. 당신 왔어? 별일은? 뭐 똑같지 뭐. 당신 왔어? 별일은? 뭐 똑같지 뭐. 나야. 선내 축구가 이제 끝났어. 오늘은 2골밖에 못 넣었어. 부장님은 후보였지. 뭐? 밥? 부장님이 같이 먹자고 했는데 저 그러다가 집에서 먹지 뭐. 금방 갈게. 응? 맙소사. 혹시 건급이가? 세상에 하루 만에 걸리다니.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했죠. 아닙니다. 배우는 그대로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변수가 있었어요. 변수라니요? 선생님께 배운 1단계를 계속 되뇌면서 쉬운 호흡을 하고
현관문을 여는 순간 첫째, 둘째가 쪼르륵 달려오더라고요. 그리고는 갑자기 아빠 생일을 축하한다면서 첫째 놈이 어깨를 주무르고 둘째 놈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러면서 세상에, 본인 생일인지도 몰랐나요? 저는 집사람이랑 애들이랑 부모님이랑 장인, 장모랑 부장님, 상무님, 전무님, 사장님 생일밖에는 모릅니다. 자식들이 생일 노래를 불러주는데 어떤 아빠가 목이 안 맵니까? 잠깐, 이상하군요. 선생 말대로 대한민국의 모든 아빠들은 자녀들이 생일을 챙겨줄 때 웁니다. 자녀들이 생일 축하에 감동한 아버지가 고개를 돌리고 조용히 운다. 이건 튀는 게 아닌데 평범한 겁니다. 조용히 운 게 아니라 그렇게 울었군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날 법한 울음을 생일 축하를 받는 자리에서 가족들은 가장의 뜬금없는 대성통곡에 당황했을 테고 그래서 그 다음 행동은 갑자기 부끄러워서 도망치듯 앞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도망치듯이라 이런. 그리고는 저도 모르게 앞방문을 잠그고는 맙소사. 밖에서 두들겨도 열어주지 않다가 오 마이 갓. 눈을 떠보니 아침이더군요. 부인, 거실에서 눈을 뜨자마자 너무 당황스러워서 몰래 집에서 나왔습니다. 씻지도 않고 드라이도 안 하고 더군다나 잠옷 차림. 공원에서 계속 숨어 있다가 시간 맞춰서 나온 겁니다. 스승님, 저 어쩌죠? 제가 일반인이 범접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회사원인 남자가 씻지도 않고 드라이도 안 하고 나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체육대회를 했다고 하면 알리바이가 생기죠. 자, 입으세요. 하지만 스승님도 저는 심판받다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음 달에 쓸 거였는데 이런.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스승님. 들어가자마자 아버님 사진을 꺼내세요. 꺼내자마자 사진 부여잡고 우세요. 어제 선생은 돌아가신 아버님 때문에 울었던 겁니다. 과연 스승님은 자, 이제 모래바닥에 뒹구세요. 여보, 솔직하게 말 안 하면 나 집 나갈 거야? 잘렸지? 당신 나 죽는 걸 보고 싶어? 빨리 말해. 잘렸지? 아니야. 괜찮아 여보. 딱 보니까 잘렸네. 괜찮아.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여보, 나 당신과 지금까지 함께 있고 앞으로도 함께 할 거야. 당신도 알겠지만 우리 부부야. 부부가 뭔데? 비밀이 없는 게 부부야. 내가 열흘 셀 동안 당신이 끝까지 비밀을 말 안 해준다면 나 집 나갈 거야. 이게 정말 마지막 기회야. 하나, 둘, 셋. 대답 안 할 거예요. 네? 그쪽 아저씨한테 잘렸냐고 추궁해도 대답 안 할 거라고요. 돈 없이도 살지만 자존심 없으면 못 사는 게 남자니까. 그럼 이만 저기 어떻게 그렇게 잘. 우리 아저씨도 잘렸거든요. 그것도 1년째. 그쪽 아저씨는 괜찮으신가요? 전혀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건조하고 재미없고 대머리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모르는 척 했거든요. 해고당한 걸. 모르는 척 그게 그렇게 쉽게. 평범한 주부들은 안 돼요. 어느 정도 비범해야만 가능하죠. 늦었네요. 잠시 후면 우리 아저씨가 이 놀이터로 올 거예요. 항상 여기 들렀다가 시간을 맞춰서 퇴근하죠. 어머니 사모님 어디 가세요?
사모님. 저도 제발 비범하게 만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일반 주부가 범접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부탁이에요. 제발 부탁이에요, 사모님. 저희 남편이 때로는 소심하고 때로는 한심하고 때로는 답답하기는 하지만 좋은 사람이에요. 오로지 집애랑 애들이랑 저밖에 모르는 그 사람이 계속해서 마음 편히 집으로 오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부탁드려요. 제자로 받아주면 가끔 소금, 설탕, 간장 같은 거 빌려줄 수 있어요? 그럼요. 그쪽 애들 통닭이나 피자 시켜주면 우리 애들도 불러 먹일 수 있고? 그럼요. 좋은 마음가짐이에요. 제자님이 그렇게 해주면 나도 제자님한테 그렇게 해주겠어요. 서로서로 나눔으로써 감소된 경제력을 최대한 이겨내는 거예요. 방금 제자라고. 그래요. 제자로 받아주겠어요. 스님. 자, 상태 체크부터 해보죠. 그쪽 아저씨가 해고당했을 거라는 판단을 하게 된 이유는? 그게 집에 왔을 때만 해도 평소랑 똑같았어요. 별일 없었냐고 물어보니까 뭐 똑같이 뭐 라고 했죠? 그걸 어떻게? 그게 1단계니까요. 근데 그날이 남편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노래를 불러줬어요. 그런데 그쪽 아저씨가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대성통곡을 한 거죠? 맞아요. 그러다 울먹이면서 안방을 뛰쳐들어갔을 테고? 맞아요. 문을 잠가놓고는 밤새 안 열어주다가 다음날 아침에 잠옷바람으로 나갔는데 들어올 때는 축구 유니폼을 입고 들어오더니 아버님 사진을 꺼내놓고 울지는 않던가요? 맞아요. 그것도 멀쩡히 살아계신 아버님을. 분석을 해보니까 잘린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 나오는 증상이네요. 지금이 가장 위험할 때예요. 걸릴까 말까 말할까 말까 집에 들어올까 말까를 가장 고민할 때죠. 그러면 어떡해? 제자님이 실력을 발휘할 때인 거예요. 일명 모른 척의 실력을. 모른 척의 실력? 자, 생각해보세요. 남편들이 걸릴지도 모르겠구나 라는 생각을 언제 하게 될까요? 글쎄요. 바로 눈빛이에요. 눈빛? 평소에 가장들은 가족들의 애정어린 눈빛에 힘을 얻고 살아가죠. 그러나 지금은 일을 못하고 있는 상태죠? 남편이 마음 불편하지 않게 눈빛 돌리기가 바로 1단계입니다. 눈빛 돌리기. 자, 시간이 없으니 바로 실전으로 들어가 봐요. 남편이 퇴근한 척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대꾸를 해보세요. 여보, 나왔어. 별일 없었어? 그렇게 어색하게 눈빛을 돌리면 의도적으로 피한다는 느낌이 바로 오잖아요. 그렇네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여보, 나왔어. 별일 없었지? 그렇게 처음부터 딴 데를 보면서 얘기하면 냉랭해져 있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어렵네요. 눈빛을 피하되 의도적이지도 냉랭하지도 않게 자연스러운 느낌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남편이 집에 왔을 때 눈빛을 돌리고 있을 만한 자연스러운 무엇? 자연스러운 무엇이라. 뭐 요리하느라 바쁜 척하거나 아니면 빨래가 다 됐나?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드라마 할 시간인데. 어때요? 자연스럽죠? 네, 남편 입장에서도 정말 자연스럽고 편하겠어요. 이 1단계를 여러 가지로 조합해서 써먹으세요. 요리 빨래 드라마, 드라마 요리 빨래 같은 식으로.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요리가 맨 마지막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밥을 같이 먹게 되고 같이 먹게 되면 눈이 마주치게 되니까. 스승님, 통닭 시키면 꼭 우리 애들 불러줘요. 두 달이 지났으니 2단계로 들어갈 차례군요. 그 생각을 하니까 두근거려서 잠이 안 왔습니다. 배우고 익히면 때때로 즐겁지 아니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명함? 그럼 양복이나 작업복? 이렇게 물어보죠. 직장에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자시령 같은 이런 뻔한단 말고. 바로 돈을 벌기 위해서죠. 돈을 벌어야 가족들 먹여 살리고 집도 사고. 그렇습니다. 돈, 바로 월급이죠. 직장을 다닌다는 가장 큰 증거는 바로 꼬박꼬박 나오는 월급입니다. 그렇구나. 선생님, 그 어떤 실수나 튀는 행동을 하더라도 월급을 꼬박꼬박 가져다주는 한 쉽게 의심받지 않습니다. 1단계보다 가장 더 강력한 2단계는 바로 월급입니다. 월급이라. 근데 무슨 수로 월급을? 퇴직금과 저축과 비자금을 포함하면 얼마나 됩니까? 한 3천 정도? 조금요. 당장
당겨 쓰는 바람에 월급은? 한 200이 조금 적군요. 성과급제인지라. 봅시다. 최취업의 목표를 1년으로 잡았을 때 종자본 3천에서 하루 용돈 만원 곱하기 365에서 빼면 2635만원. 중간중간 부인과 아이들 생일선물 챙겨주고 가끔 부모님 외식도 시켜드리고 아프면 병원 가야 되고 친구 만나면 술 한잔도 해야 되니까 100만원 빼면 2535만원. 이걸 12달러 나누면 211만 2,500원. 딱 맞아 떨어지는군요. 아, 이럴 수가. 이토록 맞아떨어지다니. 아직 감탄은 일러나 변수를 따져봅시다. 올해 안에 큰 돈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뭐가 있죠? 올해 봄에 어머니 금리를 해드리기로. 돈 더 모아서 내년에 임플란트 해드린다고 하세요. 올해 여름에 가족들하고 제주도를. 돈 더 모아서 내년에 하와이 가자고 하세요. 처제가 연애를 하는데 가을쯤 결혼하고 싶다고. 어떻게든 둘이 깨지게 만드세요. 겨울에 그네가 수능을 보는데 그럼 대학 등록금을. 어떻게든 재수하게 만드세요. 이럴 수가. 이토록 쉽게 해결되다니. 선생님은 천재예요, 천재. 지금 당장 은행으로 가서 입금하세요. 그 아저씨들 앞으로 1년 버티기도 간당간당할 거야. 퇴직금 한계가 있지. 우리 남편은 당겨 썼을 텐데. 중간에 큰 돈 들어갈 일 있으면 알아서 잘라줘. 어머니 금리라든가 제주도로 떠나는 가족여행이라든가 자식들 학자금 말이야. 동생 결혼식도 마찬가지로. 어머,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사는 게 비슷비슷하니까 돈 들어가는 것도 비슷비슷하겠지 뭐. 정말이지, 스승님은. 대놓고 자르면 의심하니까 자연스러워야 돼. 나 같은 경우에는 뉴스를 많이 활용해. 요즘 뉴스에 경제 어렵다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 그런 뉴스 나올 때마다 호들갑을 떠는 거야. 어머, 저걸 어떡해 여보. 경제도 어려운데 당분간 허리띠 좀 졸라맵시다. 다 내년에 합시다. 금리는 임플란트로, 제주도는 하와이로, 그리고 첫째 너는 조금만 더 공부하면 인서울 가능해. 그냥 재수해. 그리고 동생 결혼식은 나 그 남자 마음에 안 들어. 자기도 그리고 빨리 일을 구해야 돼. 그래야죠. 또 일을 구할 때도 튀지 말아야 돼. 집에만 있으니까 갑갑하다. 옆집 엄마들이 마트에 가서 일하니까 돈도 벌어줬고 심심하지도 않아서 좋지 않느냐. 일도 엄청 편하다더라. 물론 편하지는 않지.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일단 뭐든이라는 단어가 중요해. 뭐든. 뭐든. 2단계가 바로 그 뭐든이거든. 정말 고마워요. 스승님 덕분에 집사람이 뒤로 자빠지지 않을 수 있게 되었네요.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어머니 금리도 가족들 여행도 다 내년으로 미뤄졌어요. 처제는 결혼 상대가 갑자기 마음에 안 들고 아들놈은 갑자기 인소를 노리겠다더군요. 4년째도 힘든 놈이. 그건 정말 완벽한 행운이군요. 예, 그야말로 완벽한. 근데 집사람이 일을 시작했어요. 집에만 있으니까 심심하다면서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겠군요. 마트에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심심하다고 할 만한 일일까요? 정말 심심해서겠죠? 분명. 마지막 3단계를 배울 차례군요. 3단계는 시간입니다. 시간? 어릴 때 놀이터에서 소꿉놀이를 하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의사도 됐다가 선생님도 됐다가 과학자, 대통령, 경찰관, 소방관, 그렇게 소꿉놀이를 하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시간이 더 많으면 나는 더 많이 놀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했죠. 시간이 많다는 게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이제야 깨닫게 되는군요. 선생님이 해고된 순간부터 선생님에게는 엄청난 시간이 생겼습니다. 이제 선생님은 늦잠을 잘 수 없습니다. 출근하는 척 해야 되니까요. 밖에서 시간을 때워야 합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야 집에 갈 수 있으니까요. 동네 주변에 있으면 안 됩니다. 아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으니까요. 극장, PC방, 커피숍도 갈 수 없습니다. 돈이 드니까요. 취직을 위해서 교차로, 벼룩시장, 가로수만 죽어라 읽고 또 읽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그런 시간과 싸워야 됩니다. 그게 마지막 3단계입니다.
어릴 때는 이 놀이터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지만 이제는 그럴 수도 없습니다. 놀이터에서 이 대머리의 어른이 미끄럼틀을 타고 있으면 웃기잖아요. 어른이니까. 이제 가야겠군요. 저도 오늘은 축구대회라고 한지라 이제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모래바닥을 뒹굴어야겠어요. 스승님, 우리 소꿉놀이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어릴 때처럼. 우리 같은 중년의 가장들에게 조금은 괴로운 소꿉놀이군요. 그런데 어릴 때 소꿉놀이 할 때는 왜 한 번도 회사원 역할을 안 했을까요? 시시해서였을까요? 나왔어 별일은 무슨 뭐 똑같지 뭐. 감사합니다. 멋진 호흡과 감정 표현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생생하게 낭독해 주신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차례는 인당수에 빠진 새 얼간이 팀입니다. 2학년 이경표, 이영서, 이재현 학생이 심청전을 낭독합니다. 심청전은 눈먼 아버지 신봉사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공양미 300석에 팔려 인당수에 몸을 던진 딸 심청의 효심 이야기이죠. 인당수에 빠진 새 얼간이 팀은 작품 속 등장인물의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 어떻게 낭독하였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옛날 눈봉 신봉사한테 지극한 효녀 심청이 있었는데 아비의 눈을 뜰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청하의 효녀 심청 공양비 300석에 인당수에 몸을 바쳤다네. 천지가 감동하사 죽지 않고 돌아와 황후가 되어 맹인 잔치를 연 심청 아비를 보고 짐짓 모른 척 신봉사에게 말을 한다. 그대는 어느 고래 누구시오? 집안 형편과 저 자식의 유무를 상세히 밝히시오. 예, 아랩이다. 소인은 황주 통화동이 고향이고 이름은 심하규요. 딸 아이를 낳으며 아내를 잃었소. 하나 남은 딸 자식 이곳저곳 족동량으로 키웠으나 못 아랩이 눈을 뜨게 하온다고 공양미 300석에 인당수에 지 몸을 바쳤소. 눈도 뜨지 못하고 딸 자식만 팔아놓은 살려도 쓸데있어. 당장 이 목숨을 끊어줘. 이 말을 들은 심청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무릎을 꿇으며 통곡하는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라니 누구요? 나는 아들도 없고 딸도 없어. 무남동녀 외딸 하나 물에 빠져 죽은 지가 3년인데 누가 날들 아버지라 부르. 아버지! 개눈을 못 드셨소! 인당수에 빠져 죽은 부모 자식 신청이가 여기서 돌아왔소. 아버지! 눈을 떠서 아버지와 정의를 보옵소서. 청이라니 네가 죽어 꿈을 꾸느냐. 죽고 없는 내 딸 신청 여기가 어디라고 살아오다니. 청이라니 내 딸이면 어디 보자. 내 딸이면 어디 보자. 아이고 갑갑하여라. 내가 이놈의 눈을 떠야 보지. 아이고 어디 내 딸 좀 보자. 내 딸 좀 보자.
보인다. 보여. 아버지, 정말 제가 보이십니까? 아버지! 그래, 보인다. 보여. 네가 내 딸 청이로구나. 정말 네가 내 딸이 맞더냐? 이럴 일이 없는데 이 덩치가 정말 내 딸 청이가 맞더냐? 신봉사가 눈을 뜨자 이 소리를 들은 전국 팔도의 맹인들 기쁨과 감동에 눈을 뜨기 시작했으니 온 강산이 환희로 가득 찼더라. 엄청난 덩치의 청이의 모습을 본 신봉사는 조금 당황했지만 그래, 청이의 덩치가 저럼 어떤가? 천하의 효녀 심청의 정성에 하늘이 감동하여 신봉사의 눈을 떴으니 이었지 기쁜 일이 아니겠는가? 모두에게 재미와 감동을 준 무대였습니다. 다음으로 리어팀의 낭독이 있겠습니다. 2학년 정하윤, 민영진 학생이 프랑시스 잠의 고통을 사랑하기 위한 기도를 낭독합니다. 고통을 외면하기보단 충실한 동반자로 받아들이고 존경하게 되는 과정을 담고 있는 시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감상해 보실까요?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팀이 준비한 시를 낭독하기에 앞서 한 시의 구절을 먼저 낭독해 보겠습니다. 어머님,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태,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애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란시스 참,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방금 읽어드린 윤동주 시인의 유명한 시인 별 있는 밤에서도 언급된 프란시스 잠은 프랑스의 신고전파 시인입니다. 그의 작품인 고통을 사랑하기 위한 기도는 프란시스 잠을 대표하는 시 중 하나입니다. 그럼 깊은 여운을 남기는 프란시스 잠의 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는 고통밖에 없습니다.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고통은 내게 충실했고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내 영혼이 희망의 바닥을 헤맬 때에도 고통은 늘 곁에 앉아 나를 지켜주었으니 어떻게 고통을 원망하겠습니까? 아, 고통이여, 너는 결코 내게서 떠나지 않겠기에 나는 마침내 널 존경하게 이르렀다. 나는 이제 너를 알겠다. 너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아름답다는 것을. 너는 가난한 내 마음의 화롯가를 결코 떠나지 않았던 사람을 닮았다. 나의 고통이여, 너는 더없이 사랑하는 여인보다 다정하다. 나는 알고 있나니 내가 죽음의 자리에 드는 날에도 너는 내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와 나와 함께 가지런히 누우리라. 혹시 최근에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던 분들께 이 시가 마음의 위로를 조금이나마 주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깊은 여운이 낭독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차례는 낭독 닥터 성사부 팀입니다. 1학년 성승현, 김승찬, 정태영, 조민경, 최현석 학생이 성석재 작가의 투명인간을 낭독합니다. 투명인간은
한국 현대사의 굴곡을 살아가는 김만수 씨의 3대에 걸친 이야기로 빛과 고단한 삶 때문에 점차 존재감이 희미해지는 주인공의 모습을 투명인간에 비유했습니다. 그런 존재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겠다는 주인공을 보여줍니다. 작품을 어떻게 표현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한번 낭독을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낭독닥터 성사부입니다. 저희가 낭독할 작품으로는 상습제의 투명인간입니다. 지금부터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만수 씨는 명절 앞두고 업자들한테 들어오는 구두표 같은 상품권을 사용하다 못해 받아서는 자신은 가지지 않고 구두 많이 다른 사람부터 순서대로 나눠줬다. 그것도 평소에 사람 하나하나를 잘 지켜보지 않으면 힘든 일이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구내식당 아줌마들이나 여직원들 사이에서 만수 씨는 노총각에 사람 좋고 하는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 했다. 공장 전체에 있는 600명 중 여자는 30명도 안 되는데 그중 3분의 1이 구내식당에 있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여자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났다. 만수 씨와 내가 전부터 사귀던 사이이고 둘 사이에 아기가 있는데 그 아이를 만수 씨가 키우고 있다는 시기였다. 내가 딴 남자하고 바람이 나서 아기를 버리고 떠나갔다가 그 남자한테 실증이 나자 다시 만수 씨에게 빌부터 피를 빨아먹고 있다는 것이었다. 소문이라는 게 원래 어처구니 없는 것이지만 해도 너무한가 싶었다. 건드리면 더 커질 것 같아서 아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기도 전에 소문은 온 공장 안에서 기정사실이 되었다. 여자들 모두가 나를 질투하고 미워하게 되었다. 지옥이 따로 없었다. 내 칫솔에 설탕이 묻었기도 하고 면도날이 내가 조리를 담당한 냄비 속에 들어있기도 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만수 씨를 찾아갔다. 미안합니다. 저 때문에 오해를 받아서 많이 괴로워진 걸 잘 압니다.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사람들이 의심을 더하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좀 잠자는 때까지 다른 데 가 계시면 어떨까요? 제 여동생이 결혼하고 나서 저 사는 동네 중학교 앞에서 분식집을 합니다. 거기를 좀 도와주세요. 월급은 지금보다 많이 드려야 할게요. 부탁합니다. 만수 씨는 그렇게 말했다. 오랫도록 생각했지만 다른 도리가 없었다. 사실 나는 만수 씨를 좋아했다. 만수 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아하고 있었다. 오빠가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주방을 맡기라고 했을 때는 억장이 무너진 것 같다. 튀김, 어묵, 떡볶이 같은 아이들 주전부리 음식 파는 가게 크게 할게요. 어른 세 사람만 서 있어도 벅차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더 들이는 것인가. 칼과 도마, 싱크대는 여자들한테는 양보할 수 없는 고용예약 같은 것인데 하루아침에 물러나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떡볶이나 어묵에 무슨 솜씨를 부릴 일이 있는가. 어린 학생들 콩눈돈 받아서 월급을 주고 월세를 내고 나를 남는 게 뭐가 있을 것인가. 내가 거기까지 얘기했을 때 오빠가 전파 안주머니에서 적금 포장을 꺼내놓았다. 그동안 나온 월급을 모은 것이라면 건물주인한테 이야기해서 가게를 키워가지고 제대로 된 식당을 해보자고 했다. 이제까지 무슨 생각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원망스럽고 그다지 고맙지도 않았다. 그 이후 구내식당에서 일하던 여자의 음식 솜씨 덕분에 새로 차린 기사식당은 자리를 잡는다. 하지만 IMF 이후 공장을 되살리려는 투쟁에 여자가 참여하면서 식당의 운영이 차질이 생깁니다. 이에 여동생의 남편이 만수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니, 형님 다니던 회사가 형님이 게으르고 일안해서 간 겁니까? 망해도 그렇지 자업을 한 놈들이 어떤 놈들인데 그놈들이 형님 네처럼 아무것도 없이 나왔겠냐고요. 지금도 홍콩이나 하와이 해변 같은 데 가서 빼돌린 거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어요. 처남이 착하다는 건 인정한다. 성실하게도 했다. 그런데 방향이 틀렸다. 같이 해야 할 일은 같이 열심히 하겠지만 싸울 일은 싸워서 해결해야 하지 않겠는가. 또 싸울 때도 상대를 제대로 골라서 싸워야지. 제 편, 제 식구에게 피해를 입혀가면 제 살 깎아먹기 시도하는 건 나부터 응답할 수 없었다. 그런데 그냥 놔두니까 처남은 계속 주저주저 말이 이어가고 있었다. 우리 어릴 때 굶기를 밥했던 때를 생각해봐. 나는 원망하는 사람이 없어. 내 팔자가 그런 걸로. 또 원망해서 뭐해. 그 사람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도 아니고 그럴 능력도 없고 그 사람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냐고. 보존내고 싶어서 보존내는 회사가 어디겠어.
나는 이렇게 가난하지만 소박하게 보통 사람 나름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하네. 그런 건 내 알바가 아니었다. 나부터 살 길을 찾아야 했다. 지금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품 속 이야기를 섬세하게 잘 표현해준 것 같습니다. 다음 차례는 다 함께 차차차 팀입니다. 2학년 차서문, 최우혁, 김재우, 홍영주 학생이 윤동주 시인의 쉽게 쓰여진 시와 서시, 김소월 시인의 초원, 이육사 시인의 광야를 낭독합니다. 이 시들은 일제강점기 지식인들의 고뇌가 남긴 시들입니다. 각 시의 성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점에 주의하여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서시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쉽게 쓰여진 시 윤동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척방을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물을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신전하는 것일까. 인생을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척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고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조 김소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마음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하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광야 이육사 까마득한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다 우는 소리 들렸으리. 모든 생명들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릴 때도 차마 이것은 더마다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마음으로 부지런한 계절이 비어선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네. 내 여기 가난한 노래에 시를 부려라. 다시 청보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주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농부와 그에게 가리라. 차차차! 첫 소절부터 마지막 소절까지 눈을 뗄 수 없는 무대였습니다. 다음 차례는 태평한 사람들 팀입니다. 1학년 신민채, 김원유, 손지우, 안지우 학생이 최만식 작가의 태평천하를 낭독하겠습니다. 이번 팀은 특별하게 안지우 학생이 피아노를 치면서 낭독을 한다고 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태평한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낭독할 작품은 최만식의 태평천하입니다. 이 작품은 일제강점기 서울을 배경으로 지주이자 고금 대금업자인 임직원과 그 일가의 모습을 통해 당시 사회의 모순과 부정적인 인물들을 풍자하는 소설입니다. 저희가 낭독하는 부분은 체면을 살리려는 양반과 인력거꾼 사이의 미묘한 갈등을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추석을 지나치다 가는 가을에 어느 날 석야 개동의 이름난 부자 윤직원 영감이 인력거를 타고 돌아오다 대문 앞에서 내립니다. 오늘따라 인력거꾼의 얼굴도 좋지 않습니다. 간밤 때도 좋지, 아침 달쯤 때도 좋지, 아무튼 일수 좋지 않은 날이었지. 야, 이 사람아, 좀 부축을 하여 줄 것이지. 그냥 그러고 뻔하니 섰어야 옳단 말인가? 인력거꾼은 윤직원 영감의 체중을 겨우 견디며 팔을 붙들어 부축합니다. 무거운 체격과 조금 굵고 고생이 역력합니다. 인력거 세기 몇 푼이단가? 그저 처분해 줍사요. 그래요. 그냥 가서. 윤직원 영감은 일부러 장난 섞인 말투로 인력거꾼을 시험합니다. 인력거꾼은 당황하며 긴장 속에서도 공손히 거참, 나는 벨신 동원 인력거꾼도 다 있다고 푹 얌전하게 보았지. 점잖은 어른께서 괜히 수련회 같은 걸 데리고 그러십니다. 어서 돈장이나 주워 보냅사요. 뭐? 돈장이 무엇한가 대체? 이런 한점 말씀 있죠. 서로 말은 많지만 결국 윤직원 영감은 삭을 더 주기로 합니다. 단 인력거꾼은 감사 인사를 하고 떠나지요. 거참, 옛내 도통 25전이네. 이제는 자네가 내 허리띠에다가 목을 매달아도 쇠천 한 푼 막무가낼세. 인력거꾼은 돈을 받고 떠나며 오늘의 소동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윤직원 영감은 직업과 권위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집 안으로 돌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태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정이 살아있는 낭독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차례입니다. 메밀소바 팀인데요. 1학년 유중현, 박시호 학생이 이효섭 작가의 메밀꽃 필 무렵을 낭독합니다. 메밀꽃 필 무렵은 허생원이 반평생을 장돌뱅이로 살아오면서 젊은 시절 봉평에서 하룻밤의 연인을 맺었던 성시황내 처녀를 잊지 못합니다. 어느 날 동희와 함께 길을 떠나면서 허생원은 과거의 추억을 회상하고 동희가 성시황내 처녀의 아들임을 암시하면서 이야기가 열린 결말을 맺습니다. 그러면 작품을 어떻게 표현했을지 궁금한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효석 작가의 소설 메밀꽃필 무렵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소설은 은유적인 문장과 시적인 표현의 연설을 통한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묘사를 유용합니다. 저희가 이번 낭독 콘서트의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여러분께 깊은 감동을 드리길 바랍니다. 그 팀전 장도리를 시작한 지 20년이나 되어도 허생원은 봉편장을 빼놓은 적은 드물었다. 충주 제천 등의 이웃군에도 가고 멀리 영랑지방도 헤매기는 하였으나 강릉쯤에 물건하러 가는 외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군내를 돌아다녔다. 닷새만큼의 장날에는 달보다도 확실하게 면에서 면으로 건너간다. 고향이 청주라고 자랑삼아 말하였으나 고향에 돌보러 간 일도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장에서 장으로 가는 길에 아름다운 강산이 그대로 그에게는 그리운 고향이었다. 몇날 동안이나 또박또박 걷고 장터 있는 마을에 거의 가까웠을 때 거친 나이가 한바탕 우렁차게 울며 더구나 그것이 저녁녘이어서 등벌들이 어둠 속에 깜빡거릴 물어보면 늘 당하는 것이건만 허생원은 변치 않고 언제든지 가슴이 뛰놀았다. 젊은 시절에는 알뜰하게 벌어 돈푼이나 모아본 적도 있긴 있었으나 읍내의 백종이 열린 해 호탕스럽게 놀고 투전을 하고 하여 사흘 동안에 다 털어버렸다. 나기까지 팔게 된 판이었으나 애끓는 정분에 그것만은 이를 물고 던져마했다. 결국 돌아와민 타블로 장도리를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짐승을 데리고 읍내를 도망해 나왔을 때에는 너를 팔지 않기 다행이었다고 길가에서 울면서 짐승의 등을 오르맞았던 것이었어. 비들지기 시작하니 재산을 모을 영은 당초에 틀리고 간신히 입에 불치를 하러 장으로 돌아다니게 되었다. 호탕스럽게 돌아왔다고는 하여도 계집 하나 부려보지는 못하였다. 계집이란 쌀쌀하고도 매정한 것이었다. 평생 인연이 없는 것이라고 신세가 설을 뻗었다. 일신에 가까운 것이라고는 언제나 변함없는 한 필의 단답이었다. 그렇다고는 하여도 곧 한 번의 전일을 잊을 수는 없었다. 뒤에도 처음에도 없는 단 한 번의 그의 아니냐. 공평에 다니기 시작한 젊은 시절의 일이었으나 그것을 생각한 정만은 그도 산 보람을 느꼈다. 달밤이었으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지금 생각해도 도무지 알 수가 없어. 허생원은 오늘 밤도 또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것이다. 조선들은 친구가 된 일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다. 그렇다고 실증을 낼 수도 없었으나 허생원은 시치미를 떼고 되풀이할 때로는 되풀이하고야 말았다. 달밤에는 그런 이야기가 격에 맞거든. 조선대 편을 바라는 보았으나 물론 미안해서가 아니라 달빛에 감동하여서였다. 이지로는 졌으나 보름을 갓 지난 달은 부드러운 빛을 흐뭇이 흘리고 있다. 대화까지는 80리의 밤길, 고개를 둘이나 넘고 기어를 하나 건너면서도 벌판과 산길을 걸어야 된다. 길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부르게 젖었다. 산허리는 온통 매를 거치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붉은 대궁이 향기같이 애잔하고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하다. 길이 좁은 까닭에 세 사람은 나귀를 타고 우물로 들어섰다. 방울소리가 시원스럽게 딸랑딸랑 메밀어깨로 흘러간다. 앞장선 허생원의 이야기 소리는 꽁무니에선 동해에게는 각잡히는 들리지 않았으나 그는 그대로 개운한 제멋에 적적하지는 않았다. 이상입니다. 작품 속 이야기를 정말 상세하게 잘 표현해 준 것 같습니다. 메밀소바팀을 끝으로 오늘 낭독 콘서트의 모든 낭독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무대에서 모두 각기 다른 작품을 통해 감동과 재미, 생각할 거리를 선사해 주었습니다. 첫 무대부터 마지막 무대까지 함께 호흡해 주신 청중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무대 위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낭독해 준 모든 학생분들과 또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책과 글을 통해 마음을 나누고 감동을 전하는 경험을 계속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낭독 콘서트를 마치겠습니다.